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최근 중국의 대표적인 백도라는 사이트가 있죠. 중국말로 빠이뚜라고 하는 사이트. 이 포털 사이트에 백제사가 중국의 역사다 라고 하는 글과 함께 아주 해괴한 지도가 나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도입니다. 이미 중국사로 간주하고 있는 한반도 백제의 국경이 평양을 넘어서 청천강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땅은 이 함경북도 내외에 국한되어 있고, 더욱이 해괴한 것은 이 평양성이라든지 국내성, 환인성 같은 그 고구려의 수도가 고구려의 그 땅에 빠져 있어요. 이런 주장의 근거는 백제사가 중국의 부여사를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부여사에 이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세 강좌에 거쳐서 이 지도에 대한 반박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부여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이라고도 하고 탕리국이라고도 하고 고리국이라고도 하는 그 나라에 왕을 모시던 여자 시비가 저 혼자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 그 임금이 얼마나 황당하고 열불이 났겠습니까? 세상에 자기 시비가 자기도 모르게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 왕은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시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시비가 말하기를 나는 잘못이 없어요. 하늘에서 달걀 같은 둥근 양기가 내려오는 것을 그저 삼킨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이상해졌어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임금님이 생각해봐도 자신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궁중의 환경이 다른 남자를 만날 만한 처지도 아니었기에 그저 용서 아닌 용서를 하고 드디어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영 찜찜한 상태인데다가 태어난 아기도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그 아이를 돼지울에다 갖다 버려라 하고 명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아닌 이 아이는 그러나 돼지가 입금으로 덮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지 않았죠. 그러나 임금님의 마음에는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서 다시 마구간에다 넣어라 하니 말도 역시 입김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이 아이가 혹시 천재, 즉 하느님의 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애미에게 이 아이를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다시 아들을 데려다가 기르게 되었으니 이름을 동명이라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자라나는 동명을 보고 점점 하늘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 뭔가 경이롭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동해가 점점 자라자 임금님의 말을 키우는 일을 맡겼는데 그는 말도 잘 다루려니와 활까지 잘 쏴서 임금님은 자기 나라를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마침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에 동명은 고리국을 떠나서 남쪽으로 도망을 했죠. 동명을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군병들이 아슬아슬하게 추적해 오는데 설상가상으로 시험수라는 강까지 가로막고 있어서 정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동명이 활로 물을 때리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서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명이 그 다리를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는 다시 흩어졌다고 해요. 추격하던 군사들은 이 강을 넘지 못해서 동명은 무사히 그 남쪽으로 내려와 부여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한 때 왕충이라는 사람이 쓴 논형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부여의 제5대 단군 동명왕에 대한 졸본부여를 세우는 그런 과정을 신화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가 부여의 첫 번째 단군설화로 알고 계실 텐데요. 실은 기원전 86년에 세운 졸본부여의 고두막 단군, 즉 동명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고두막에게 단군의 칭호를 붙인 것은 부여가 고조선의 정통을 이어받은 나라이고 한자식 왕이라는 그 글씨, 칭호도 아직 일반에게서 사용되기 이전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늘의 태양을 닮은 양기가 땅의 여자, 즉 음기와 북방에서 만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자라서 남방의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루 해가 저물면 자정이 오고 또 새날이 되어서 동쪽의 광명으로 솟아오르는 것을 비유한 것이니 새 임금이 나오셔서 밝은 나라를 세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동명은 동쪽의 광명이란 뜻으로서 새벽이라는 새, 밝의 그 밝입니다. 이 밝이라는 것은 또 불타는 태양의 불과 같다는 말이니 이 불을 한자로 옮겨 써서 불을 부여라고 쓴 것입니다. 따라서 부여라는 말은 밝고 붓다라는 뜻의 밝을 명자로 표현해서 동명이 된 것입니다. 고두막 단군은 자태가 용맹하고 빛나고 천신과 같은 눈으로 사람을 꿰뚫어 봤다고 합니다. 나이 23살에 까마귀 깃털로 만든 오우관을 쓰고 용광검을 쳤으며 5마리의 용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죠. 따르는 종자도 500명이었는데 함께 내려와 아침에 정사를 보고 해가 저물면 다시 하늘로 오르시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단군으로 즉위하셨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북한에 있는 동명왕릉 능문제당에 그려진 해모수의 벽화입니다. 한편 이 이야기 중에 돼지와 말이 나오는데 이는 12간지 할 때의 12지 중 돼지 해와 말 오를 나타낸 것입니다. 부여에는 돼지 부족과 말 부족이 있어서 동명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부여에는 6축의 이름을 따서 마가, 소가, 돼지가, 개가 등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야생동물로서의 말, 소, 양, 돼지, 닭, 개들을 인위적으로 양육해서 젖이나 그 알이나 고기를 얻었었던 그 목축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일입니다. 목축을 시작하기 이전에 고대인들은 사냥을 통해서 고기를 얻었지만 야생동물은 한정된 시기와 장소에서만 사냥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수렵 방법만 가지고서는 늘어나는 부족의 공동체에 고기를 충족할 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또 사냥에 따르는 그 위험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목축은 고기 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하는 그 가란 무슨 뜻일까요? 이 가라는 것은 하늘의 지명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 제정일치 시대의 그 언어였습니다. 이때 쓰는 가자를 우리는 흔히 집가자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더할 가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자로는. 이런 북방의 언어는 시베리아 동부의 연해주와 만주 그리고 여기서 쓰고 있는 퉁구서이며 크게 봐서는 알타이어입니다. 이 가란, 칸이나 간의 니은이 탈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는 낱말도 역시 우리말을 한자로 옮겨 써서 쓰면서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각 부족의 가축을 상징하는 부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자, 사진은 북한의 동명왕릉을 발굴하는 모습입니다. 부여는 5부족 연맹체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즉 하나의 단군과 마가, 우가, 저가, 구가로 구성된 국가 체계가 그 특징이었습니다. 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중앙에 단군이 있고 가축의 이름에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통치하는 지방 분권적 정치 체계였습니다. 이 부족장들이 단군을 추대했지만 사실 단군의 권한이라는 건 그렇게 크지 않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독특한 연맹국이었습니다. 단군은 왕인 동시에 주술적인 능력을 가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의 권한이 매우 축소된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흉년이 들면 그 허물은 곧 단군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를 죽이거나 교체까지 했습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군을 배출한 그 부족은 세력이 커져서 궁궐, 성체, 감옥, 창고 등의 시설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여의 시작은 사실 북부여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동명왕보다도 무려 153년이나 앞섰던 기원전 239년에 건설한 나라입니다. 북부여는 해모수, 모수리, 고해사, 고루 등 4명의 단군이 나라를 이어서 다스렸습니다. 초대 단군 해모수는 6년간의 정벌 끝에 북부여를 건설했고, 기원전 195년에 그의 아들 모수리 단군에게 그 위를 넘겨줬습니다. 모수리 단군은 제2 동안에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했었죠. 그리고 기원전 170년에 모수리 단군이 죽은 후 그의 아들 고해사가 북부여의 3번째 군주가 됐습니다. 고해사도 역시 앞선 단군들처럼 영토 확장 정책을 계속하였죠. 기원전 121년 고해사 단군도 죽자 그의 아들 장남이죠, 고우루가 단군의 그 위를 이어서 기원전 86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고우루가 죽자 그 동생 고두막이 북부여의 단군이 되었습니다. 이 고두막이 통치를 하기 1년도 다 되지도 않아서 헤브루가 나타나서 단군을 놓고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헤브루가 고두막에게 패해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부여를 건설했던 것이죠. 자, 잠깐 사진을 보실까요? 심양 요령성 박물관에 있는 부여 출토품 그 전시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의 사진은 송눈평원이라고 해서 부여의 그 경제적 부흥을 일으킨 그런 평원입니다. 헤브루가 동부여로 영토를 옮긴 뒤 옛 북부여의 땅에는 고두막과 고무서 등 두 임금이 대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부여가 망한 뒤에 갈사부여, 연나부부여가 있었다고 범장에 쓴 북부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여라는 말은 나라를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였을 것입니다. 부여는 일찍이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단산 문화라는 선진적인 문화를 영위하면서 송눈평원과 송요평원을 개척하였고, 우리 역사상 고조선의 뒤를 이어서 2번째로 완전한 국가체계를 갖춘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부여는 고구려에 병합당한 457년까지 부여, 북부여, 동부여, 가서번부여, 졸번부여, 연나부부여, 갈사부여, 두막루 등 많은 이름으로 존재했었습니다. 이러하니 나라 이름도 많고 단군의 이름도 많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분이 문헌에도 다 제각기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대 또한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여에 대한 기록도 역시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중국의 사서인 삼국지 동의전에는 부여의 위치나 지리, 풍속들만 기록하였을 뿐 정작 왕사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또한 백제의 초기 건국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역대 왕사를 정리하다 보면 중간에 여러 공백기가 생겨서 사뭇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리를 잘한 책은 사서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살았었던 범장이라는 분이 쓴 북부여기가 유일합니다. 범장이라는 분은 본명이 범세동으로서 고려 말 정몽주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또 우리 현역 역사학자로서 오순재 교수가 있는데 그는 그 부여사 강좌라는 인터넷 강좌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꾸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부여에는 황제급의 왕은 없으나 그 신하로 후와 그 아래 음루 또 그 아래 삼루라는 기구를 두어서 갖춘 불학연맹 국가였다고 합니다. 삼국지 동의전에는 부여가 매우 부유하고 선조 이래 다른 나라에 패해본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여는 높은 경제 수준과 함께 강한 통치력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여는 부여족이 세운 나라로서 후일 백제 왕실의 성씨까지 부여가 되었고 부여의 제5대 단군인 동명왕에게 제사를 올리는 동명묘라는 사당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를 모두 부여의 별종이다 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후한서 동의열전에 부여국은 현토의 북쪽 천리쯤에 있고 그 남쪽은 고구려, 동쪽은 음루, 서쪽은 선비, 그리고 북쪽은 약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약수는 오늘날 흑룡강이죠. 또 국토의 면적은 사방 2천리라 했으며 본래 예족의 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부여의 뒤를 이어받은 헤브루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군을 이어받을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천에 제사를 지내면서 대를 이을 왕자를 낳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느 날 단군이 타고 가던 말이 곤현이라는 곳에 이르니 큰 돌 2개가 서로 마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왕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신하들에게 그 돌을 옮기려 하자 그 돌 밑에서 아기가 나왔습니다. 단군은 이 아기가 하늘에 주신 왕자다 하고 기뻐하면서 이름을 금개구리, 즉 금와라고 지어줬습니다. 금개구리는 태양 속에는 금까마귀 혹은 삼조고라고도 하죠. 이런 그 새가 살고 달 속에는 금개구리가 있다는 아주 오래된 전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화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습니다. 헤브루가 말을 타고 간 그 곤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장자라는 그 장자가 쓴 책에 나오는 거대한 물고기의 이름이 바로 곤인데 이 곤은 북쪽의 대수에서 산다고 하니 태양의 상극인 음을 뜻하는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헤브루, 즉 해와 불, 헤브루가 곤연에서 양이죠.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양과 음이 서로 어우러져서, 그러니까 남녀가 어우러져서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후 어느 날 대신 아란불이 헤브루에게 말했습니다. 일전에 하늘에서 햇님의 사자가 저에게 내려와서 하는 말이 장차 내 자손이 이곳을 다스릴 것이니 그대는 단군을 모시고 동쪽에 있는 가서본으로 가세요. 그곳은 땅이 기름지고 곡식이 잘 되는 곳이니 서울로 부족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단군에게 권했습니다. 이에 단군은 그곳에서 도읍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요, 즉 새발기라고 했습니다. 아란불은 현대어로 불 아래 혹은 발의 아래라는 뜻이니까 임금의 아래라는, 곧 신하라는 뜻이죠. 동부여의 중심지는 오늘날 중국 길림성 통화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곡이 풍성하고 여러 야생 동물들도 많아서 사냥하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헤브르는 대신 아란불에게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고 사는 방법을 찾아주라 하고 밭을 나눠줬습니다. 이 땅에 농사를 짓게 하니 몇 년 되지 않아서 국가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의 삶도 윤택해졌다고 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정춘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헤브르를 찬양했다고 합니다. 정춘이란 진짜 봄이다 라는 뜻으로 동부여 사람들이 불렀었던 인생의 찬미가라고 하겠습니다. 가서번에 동부여가 생기자 그 옛 부여의 땅에는 고두막에 들어와서 하느님의 아들 해모수다 라고 칭하면서 도읍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해모수의 부여를 후기 북부여라고 후세 역사가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오녀산성인데요. 삼국유사에 따르면은 맨 처음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와 오녀산성에 도읍해서 북부여를 세웠다고 합니다. 구름 위로 보이는 저 높고 넓은 곳에 하늘의 아드님이 내려오셔서 정무를 보았다고 하니까 꽤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헤브르가 세상을 떠나자 금화가 다음 단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금화 단군이 태백산 남쪽에 있는 우발수라는 곳에서 한 미녀를 만났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물으니까 저는 이 강의 신하백의 딸이고 이름은 유아라고 해요. 동생들과 함께 놀러 나왔다가 하늘나라의 아들 해모수님을 만나서 압록강 부근에서 해모수님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따라가서 임신했다고 나무라시니 마침내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금화 단군은 이 미녀가 수상하다 싶어서 어두운 방 안으로 모셨는데 햇빛이 들어와서 밝게 비춰줬습니다. 몸을 피하면 햇빛의 그림자로 변해서 따라다녔죠. 그런데 임신했던 이 여인은 놀랍게도 알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크기가 5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단군은 흉조다 해서 알을 개에게도 먹여보고 또 돼지에게도 줬으나 모두 먹지 않았습니다. 다시 길가에 버렸으나 소도 피하고 양도 밟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들판에다 버리니까 새가 날아와서 날개를 덮어주는 것이에요. 왕이 이 알을 깨트리려고 했으나 깨지지 않아 결국은 그 어미에게 알을 돌려줬습니다. 어머니는 그 알을 싸서 따뜻한 것에 두니 마침내 한 남자애가 껍질을 부수고 나왔는데 골격과 몸가짐이 영특하고 호골다 왔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나이가 7살이 되었는데 스스로 활도 만들고 화살도 만들어서 이것을 쏘니 백발백중했습니다. 그래서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도 주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탄생 설화입니다. 해부르라는 이름은 해와 불이라는 말이니 즉 태양이었습니다. 또 가서버는 가시버를 한자로 바꿔서 생긴 이름으로서 원래는 아시버였습니다. 아시란 말은 첫 번째라는 우리의 옛말로 새로운 벌판이라는 뜻입니다. 이 건국 이야기로 미루어 고구려는 분명히 졸본 부여에서 나온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의 건설 과정과 수리골의 명사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